만드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 건강, 가족, 자녀의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 세대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있는 집을 부러워했고 물건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방 구석에 쌓인 사은품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쌓아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정신적으로 가벼워지는 출발점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정리 과정을 통해 지나간 추억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물건에 얽힌 집착도 함께 비워보세요. 그리고 남는 공간과 에너지를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과 활동에 투자해보세요. 집을 가볍게 만들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가벼워질 것입니다. 2. 말보다는 귀를 열어 마음을 나누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말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잔소리, 험담, 과도한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충고는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험담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무게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말보다 강한 메시지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3. 젊은 에너지를 가까이 두세요. 우리 주변에는 종종 젊은이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익숙한 대화와 공통된 경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열정, 호기심,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책 모임, 운동 동호회,
자원봉사 같은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세대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테니스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함께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진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젊은이들은 당신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4.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고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를 내려놓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들과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 나의 방식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5.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희망을 이뤄주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나의 욕구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 자신이 행복할 때 주변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 말, 고집, 기대를 내려놓고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세요. 삶의 여백을 만들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채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 쉽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믿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돈 문제를 대충 넘어가다 보면 신뢰를 잃고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가족 간에도 돈 거래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잘 쓰면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가족 간의 틈을 벌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현명한 재정 관리 방법을 배워보세요. 1. 가족 간 돈 거래가 갈등을 부르는 이유. 신뢰가 깨질 위험성. 돈이 오갈수록 감정이 얽힌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대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신뢰가 깨질 경우 관계도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가족이 상환 날짜를 넘기거나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라서 더 쉽게 이해받을 거라는 기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만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워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신뢰를 잃었다고 느끼고 빌린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 갈등은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도 이어져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철저히 다뤄야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약속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불명확한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나중에 갚아줘라고 했을 때 갚는 시점이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1년 내로 갚겠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빌린 사람은 형편이 될 때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누가 얼마를 언제 빌렸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두고 말이 엇갈리면 신뢰를 잃고 심지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거래에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적 유대를 깨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로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명확한 약속을 피하려면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하고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액 크기에 따라 커지는 심리적 부담. 돈 거래에서 금액이 작다면 비교적 가벼운 대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심리적 부담도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만 원 정도의 돈은 비교적 쉽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면 대화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큰 금액을 빌려준 만큼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이 돈을 언제 갚아야 하나? 만약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실망을 줄까? 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쌓이다 보면 돈 거래 이후에도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담감은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의 금액이 클수록 더욱 명확한 약속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돈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얼마를 빌리고 언제 갚을지를 철저히 정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가 중요한 이유.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이 생존과 직결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부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문제로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노년기에는 수입을 창출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한 자산이 주된 재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 돈은 단순히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긴급 상황 대비 자금 등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심해지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더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 이후에 제한된 소득 상황 고려하기.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젊을 때는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와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자금 부족을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유동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공백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저축한 돈이 주요 소득원이 되는 은퇴 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기본 생활비나 의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곧 삶의 안정성을 의미하므로 돈 거래는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은퇴 이후 불안한 재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소득으로 인해 돈 거래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 재정이 충분히 안정적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는 돈을 철저히 관리해 가족과 자신의 삶 모두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의존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노년기에는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반복되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척이 어차피 부모님이 항상 도와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갚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적 의존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립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경제적 의존을 방지하려면 돈 거래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조언을 통해 자립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간 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의존이 아닌 건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돈 거래 시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 문서화와 증빙으로 책임 명확히 하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문서까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때 분명히 갚겠다고 했잖아 라고 주장해도 빌린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액, 상환 기한, 이자 여부 등을 포함한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간단한 차용증만 작성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은 서로 간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돈 거래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지므로 상대방도 약속을 더 신중히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문서화는 가족 간 돈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관리해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돈 거래를 할 때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형편이 될 때 갚아 또는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같은 모호한 말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기대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빠르게 갚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빌린 사람은 느긋하게 생각해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유발하고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는 구체적인 상환 날짜와 방식 한 번에 갚기, 나눠 갚기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서로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합의를 통해 돈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하자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면 돈 거래는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 끝나고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증여를 구분해 분명히 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대출과 증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녀는 이를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상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측의 기대가 어긋나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빌려줄 때는 이 돈은 빌려주는 것이다 또는 이건 그냥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출이라면 상환 조건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증여라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큰 금액의 증여라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으면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의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고 오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4. 가족 간 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도움을 주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제공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항상 내가 이 금액을 빌려줬을 때 나의 재정 상태에 큰 타격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정해두면 돈 거래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전액을 빌려주기보다는 일부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명확한 기대치와 조건 설정하기.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와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필요하면 돈을 빌려줄게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상환 날짜나 금액을 논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그 돈을 무기한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화를 통해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얼마씩 상환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 설정은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세요. 이 과정에서 문서화와 서면, 합의를 추가하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하자라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명확한 조건은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방지하고 돈 문제를 단순한 거래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하기. 때로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돈 문제를 논의하면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상환 계획을 정리하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돈 거래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 조건은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가? 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은 돈 거래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가족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제3자의 도움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돈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돈 문제를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처리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돈 거래 대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금전 대신 조언이나 실질적 도움 제공하기.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꼭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지원 대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을 빌려줄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접근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혹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조언과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금전 대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며 빌려준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도우려는 태도는 가족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문제 해결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돈 거래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지지로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통해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물질적 지원보다는 감정적 지원에 집중하세요. 나이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서적 지지로 관계를 강화하기. 가족 간의 관계를 돈 문제에서 벗어나 정서적 지지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돈 거래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서적 지지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보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같이 고민해볼게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등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돈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정과 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며 관계를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가장 예민하고 갈등을 초래하기 쉬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소중하고 관계를 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철저한 돈 거래 원칙과 현명한 대안 방법을 통해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날이어야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설날 이혼 사유들을 보면 많은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불평등,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죠. 설날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은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혼 사유 1. 가사 노동의 불공평한 분담.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아내의 부담. 설날이 다가오면 아내들은 명절 준비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음식 준비, 집안 청소,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지쳐가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남편은 명절 동안 집안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분담은 아내에게 좌절감을 주고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역할 부족. 남편이 명절 준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아내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거지, 요리 준비, 손님 맞이 등 아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이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을 나를 돕지 않는다, 내 고생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명절은 원래 여자가 고생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명절 동안 아내를 돕지 않는 태도는 이혼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만드는 감정적 폭발. 설날 동안 아내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입니다. 남편이 돕지 않고 가족들조차 당연하게 여기면 아내는 점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갈등이 생겨도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폭발해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남편이나 가족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때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설날 이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날 이혼 사유. 이 고부 갈등의 재발과 심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이 부부 문제로 확산. 명절 동안 고부 간 갈등은 설날 이혼 사유 중 가장 빈번한 문제로 꼽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즘 애들은 명절 음식을 이렇게 간단히 하니? 라고 지적하면 며느리는 서운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한쪽 편만 든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와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가 불만을 키움.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만 들거나 며느리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며느리는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다라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편만 들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어머니 역시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갈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소극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인다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갈등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 간 갈등은 부부에게 감정적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매년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는 결국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명절을 즐기는 대신 긴장과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될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피로가 누적된 부부는 설날 이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설날 이혼 사유. 3. 재정적 문제와 갈등. 명절에 발생하는 과도한 지출과 돈 문제. 설날은 가족 모임과 선물 준비, 음식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이런 명절 지출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용돈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남편은 이런 지출을 불필요한 낭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는 부부간 말다툼이나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신뢰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갈등은 명절 동안 쉽게 드러나며 설날 이후에도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부 간 갈등. 명절 기간에는 자녀나 친척들 간의 금전 거래가 부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게 과도한 용돈을 주거나 아내가 친정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할 때 상대방이 이를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돈 문제에 있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 거래는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 간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설날 같은 시기에 이를 미리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는 명절 동안 부부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한쪽은 절약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절 동안만큼은 풍족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묻는다면 아내는 명절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대화를 피하거나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설날 이후 부부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설날 이혼 사유 사배우자의 무관심과 소통 부족. 당연히 알겠지라는 태도로 대화가 단절됨. 부부간의 소통 부족은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설날에 늘 하는 일이니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해버리면 아내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길 바라며 침묵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언의 태도는 부부 사이에 점점 더 큰 벽을 만들며 결국 명절 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소통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는 노력이 없다면 작은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적으로 확대됨.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소한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한 말에 아내가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라고 응수하며 말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싸움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지만 쌓여있던 감정적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내뱉는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말다툼이 결국 부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설날 이후에도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 명절은 단순히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설날처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면화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요구가 왜 항상 나를 몰아세우기만 하지? 라는 불만으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설날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터져나오기 쉽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면 관계의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불만을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쌓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설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명절 준비를 부부가 함께 계획하고 분담하기. 설날 이혼을 예방하려면 명절 준비에 부담을 한 사람이 떠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아내가 대부분의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는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가 설날 준비를 사전에 계획하고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보기와 음식 준비 일부를 맡고 아내가 청소와 손님 맞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면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고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요리 준비를 도울게. 이건 내가 맡을게라는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날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고부 갈등을 미리 조율하고 남편의 중재 역할 강조하기. 고부 갈등은 설날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거나 요구를 할 때 남편이 어머니, 이건 제가 도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시어머니의 말을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면 남편은 어머니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라고 설명하며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을 방치하면 갈등은 부부 관계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내에게 각각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남편이 양쪽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부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명절 동안 돈 문제와 대화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기. 명절 동안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명절 지출에 대한 계획과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날에는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 음식 비용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생각하는 지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지출은 부부 공동의 재정에서 나가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돈 문제는 작은 오해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만들기. 설날처럼 바쁜 시기에도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와 손님 맞이로 바쁜 와중에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은 간단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대화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설날을 기회로 삼아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들은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작은 노력을 더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하며 부부 간의 이해와 배려가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이번 설날은 갈등 대신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설날 이후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절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설날 같은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년 부부의 갈등 원인과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후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폭발. 설날은 부부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아내는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편은 명절 동안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집안일로 인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설날이 끝난 후에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라며 한쪽이 불만을 터뜨리면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만이 표출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날카롭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명절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 및 가족 간 갈등의 여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불화가 발생하면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다른 친척들과의 마찰도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설날 동안의 가족 간 말다툼이 남편과 아내 간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명절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부부 관계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끝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대치와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설날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다를 경우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설날을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아내는 명절 준비와 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서로의 기대를 맞추지 못한 채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넘기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큰 오해와 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부부가 설날 이후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2. 노년 부부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갈등. 60대 이후 부부가 흔히 겪는 문제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아내는 이미 집안에서의 역할과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의 개입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내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아내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엇갈리다 보면 작은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부부가 미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거리감. 60대 이상 부부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나 관심이 줄어들며 감정적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를 점점 냉랭하게 만들며 부부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는 이러한 감정적 거리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명절 준비로 인해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태도에 더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만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감정적 단절은 명절 이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 60대 이후 부부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은퇴 후 줄어든 소득과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으로 인해 재정적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혹은 당신은 돈 관리가 엉망이야와 같은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편은 내가 충분히 벌어왔는데 왜 부족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은 부부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함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흔히 하는 실수. 갈등을 방치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음. 부부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면 문제는 오히려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문제를 묵인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명절 준비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 사귀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편한 태도를 무시하며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갈등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억누르게 만들고 언젠가 폭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이처럼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않고 묵혀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부부간의 갈등은 종종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더 심화됩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서로의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에 지쳐 짜증을 내면 남편은 이를 나를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무심하게 행동하면 아내는 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화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함.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이 깊어질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쪽 편만 들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가 맞아, 아빠가 더 신경 써야지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아빠가 충분히 했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둘만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부부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4.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법. 대화로 소통의 문을 열기. 설날 이후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문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스트레스나 불만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남편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식의 방어적인 말보다는 요즘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는 지나간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부 상담 및 전문가의 도움 활용하기.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는 두 사람 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고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설날 이후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는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갈등보다 공통의 목표를 찾고 협력하기.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된 목표를 찾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 좋은 가족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서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면 부부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설날 동안 발생한 갈등을 돌아보며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의 목표는 서로를 분열시키는 대신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임을 잊지 마세요. 갈등보다 더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방법.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 만들기.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고충을 표현할 때 남편이 그냥 넘길 일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반응하면 아내는 더 큰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피로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남편 역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힘들었겠다.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처럼 구체적인 배려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취미 공유하기. 부부 관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통된 취미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설날처럼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만의 조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부부가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교실에 함께 다니거나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같은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부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갈등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설날뿐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부부 관계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으로 단단해집니다. 설날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태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차려준 식사에 대해 정말 맛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사나 자비를 도울 때 당신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어라는 말을 전하면 남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감사와 칭찬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살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의 존중과 인정이야말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설날 이후 노년 부부의 이혼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오늘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 협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료입니다. 설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단단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